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고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겨울이면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작고 외딴 동네가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동우라는 12살 난 어린 소년이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죠. 소년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산에 올라가 마른 택감을 주워다 장터에 내다 팔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장 큰 소원은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다정한 가족을 갖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그저 춥고 외로운 빈방을 홀로 지켜야만 하는 쓸쓸한 나날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불어오던 어느 날 동우는 평소처럼 지게를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땔감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가 숲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소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당장 내다 팔 곶감이 없으면 그날 저녁을 굶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운 밤을 견딜 온기조차 잃게 되므로 동호는 두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며 묵묵히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눈발이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한방눈으로 변하여 온 세상의 빛을 지워버릴 듯이 거칠고 무섭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발목까지 차오른 눈더미 때문에 동호는 택감을 가득 실은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 자꾸만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은 얇은 무명옷을 입은 소년의 몸을 인정사정 없이 파고들었고 얼어붙은 발가락은 감각조차 사라져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는 하얀 시야 저편에서 커다란 고목나무 뿌리 곁에 검은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소년의 흐릿한 시야에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동호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길을 잃고 쓰러진 짐승이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 커다란 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쌓인 눈을 손으로 서둘러 털어내자 그곳에는 짐승이 아니라 낡고 해진 누더기 옷을 입은 백발의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셔 창백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몹시 위태로운 상태여서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영영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동호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며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곳에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라며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주저할 틈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당장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탱감지게를 과감하게 그 자리에 버려둔 채 작은 등에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자신보다 체구가 큰 어른을 업고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가는 것은 12살 어린 소년에게는 뼈가 으스러질 듯한 엄청난 고통이자 생사를 넘나드는 험난한 시련이었습니다.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깊은 눈길 속에서 동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불쌍한 할머니는 영락없이 돌아가시고 말 거야 라는 간절한 생각만이 소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동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마침내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소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자신의 낡은 초가집 마당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동호는 얼어붙은 문을 간신히 열고 들어가 차가운 방바닥에 낡은 이불을 여러 겹으로 깔아놓은 뒤 할머니를 눕히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뛰어나가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처마 밑에 아껴두었던 마른 장작이 조금 남아있었기에 소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맵고 독한 연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붉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얼음장 같던 방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동우는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꽁꽁 언 손과 발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끊임없이 주물렀습니다. 제발 눈을 떠보세요. 할머니,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소년의 간절한 목소리가 작고 초라한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차가운 공기를 조금씩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느 정도 따뜻해지자 동호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부뚜막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좁쌀을 모두 긁어 모아 정성껏 묽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자신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지만 소녀는 오직 쓰러진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자신의 줄인 배를 차가운 물 한 사발로 간신히 달랬습니다. 구수한 죽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동호는 정성스럽게 중죽을 사발에 담아 들고 와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할머니의 굳게 다물어진 입술 틈으로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죽물이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본 소녀는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닦아내며 할머니가 부디 한 모금이라도 삼켜서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밖에선 거센 눈보라가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낡은 초가집 안은 동호가 끊임없이 아궁이에 나무를 밀어넣은 덕분에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할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 차가워진 발을 자신의 품에 안아 체온을 나누어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일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친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따뜻한 품을 가지셨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동호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누군가를 돌본다는 책임감과 묘한 유대감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로웠던 소년의 마음에 비록 의식은 없지만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고 할머니의 희미한 숨결은 동호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소리였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오도록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창백했던 얼굴에 미세하게나마 따뜻한 혈색이 도는 것을 확인한 동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고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밤새 아궁이를 지키고 할머니의 곁을 맴돌며 쏟았던 정성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동우는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고 쓰다듬으며 할머니 이제 춥지 않으시지요? 제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라며 조그맣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바람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동토호는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으로 스며들자 밤새 긴장했던 소년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으며 따스한 온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동우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남은 장작을 떼워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어젯밤 끓여두었던 남은 좁쌀죽을 다시 데워 할머니에게 먹일 준비를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은 소녀는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며 어서 깨어나셔서 저와 함께 따뜻한 죽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더니 굳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떠졌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낡고 초라한 방 안의 풍경과 동호회 얼굴을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물이라고 작게 속삭였고 동호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글썽이며 네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른 시원하고 맑은 물을 떠다 드릴게요 라며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호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네가 나를 살려준 것이냐. 이 늙은이를 업고 그 험한 눈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며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동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다행히 제가 일찍 발견해서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많이 춥고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라며 오히려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따뜻한 눈빛과 거칠어진 두 손을 번갈아 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며 너같이 작고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를 살렸을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동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계신 할머니가 제 가족 같아서 모셔온 것뿐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면서 기운을 차리세요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날부터 동호는 산에 가서 갯감을 구하는 일보다 할머니를 간호하고 보살피는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매일매일 할머니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인심 좋은 아주머니가 동호의 착한 마음씨를 가상하게 여겨 쌀과 된장을 조금 나누어 주신 덕분에 소녀는 할머니에게 매일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동호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받으실 때마다 이 어린 것이 나를 위해 이리 고생을 하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고 미안하구나라며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맑게 웃으며 저는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부릅니다. 저에게도 할머니가 생겨서 너무나 기뻐요 라며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는 동호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기력을 서서히 회복하시어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 수 있을 만큼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지만 낡은 초가집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호는 장터에서 주워온 헌 이야기책을 더듬더듬 읽어드리며 할머니를 즐겁게 해드렸고 할머니는 소년의 서툰 솜씨에 환하게 웃으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년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정과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밤하늘의 밝은 달님에게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이 녹고 길바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동호는 다시 생계를 위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땔감을 구해야만 했는데 할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 소년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동호야 산길이 미끄러우니 험한 곳은 피하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늙은 어미가 집을 따뜻하게 덮여놓고 기다리마라는 할머니의 다정한 말씀에 소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찬 행복감을 느끼며 동호는 산에서 가장 크고 좋은 나뭇가지들을 골라지게 가득 싣고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보며 동호는 내 가족이 저곳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며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여 살인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온 동호를 반갑게 맞이하며 꽁꽁 언 손을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 녹여주시고는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따뜻한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 내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반찬 없는 소박한 밥상이지만 서로를 마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음꽃을 피우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으며 동호는 할머니 내일은 땔감을 장터에 팔아서 할머니 낡은 버선을 새로 사다 드릴게요 라며 의젓하게 말했고 할머니는 소년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창호지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스르르 잠이 드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호의 지극한 효심과 늙은 할머니의 훈훈한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산 너머 마을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얼굴도 모르는 핏덩이가 친할머니 이상으로 모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들도 동호의 집에 들러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마시며 너의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하게 하였구나.
복을 받을 것이다라며 소년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동호는 사람들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 깨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집은 낡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세상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일상에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겨울의 끝자락 무렵 낯선 사내 하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번지르르한 비단 옷을 입고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는 그 사내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최근에 이 근처에서 길을 잃은 백발의 노인네를 본 적이 없느냐며 이리저리 캐묻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내의 거만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동호가 구해준 할머니 이야기를 무심코 꺼내게 되었고 사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가에 비릿하고 수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내는 동호의 집이 어디인지 자세히 묻더니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한 기세로 걸음을 옮겼지만 이내 무언가를 속으로 계산하는 듯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마을 주막으로 발길을 계산은 돌렸습니다. 그 무렵 동호는 산에서 택감을 구하다가 우연히 이웃 마을에 사는 지혜롭고 인자한 나무꾼 할아버지를 만나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쉬면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할아버지는 동호가 할머니를 구했다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기에 소년의 짐을 덜어주며 참으로 장하고 기특한 일을 하였구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문득 표정을 굳히시더니 산을 오르다 마을 입구에서 수상한 사내를 보았는데 눈빛이 몹시 탁하고 불순해 보이니 낯선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 말거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동호는 나무꾼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말씀드릴게요. 라며 인사를 드리고는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호는 할아버지의 충고가 귓가를 맴돌아 까닭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평소보다 걸음을 재촉하여 살인문 앞까지 단숨에 뛰어왔지만 다행히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평소처럼 팻마루에 앉아 해진 옷을 기우며 동호를 기다리고 계셨고 소녀는 그제야 마음을 쓸어내리며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장터에 가서 택감을 잘 팔아 고등어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저녁에 구워 먹어요. 라며 활기차게 말하는 동호의 목소리에 할머니도 환한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동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무꾼 할아버지가 경고했던 그 낯선 사내의 존재가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어 밤이 되도록 쉽게 떨쳐내지 못한 채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롱불 밑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평소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동호는 자꾸만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문 밖을 힐끔거리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시고 동호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며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소년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동호는 할머니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애써 맑게 웃어 보이며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낮에 무거운 짐을 날랐더니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동호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밤새 뒤척이며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발자국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불안하고 초조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낯선 사내는 동호의 집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도 평온을 유지했기에 소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감도 차츰 봄눈 녹듯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아 할머니와 밭에 나가 냉이를 캐고 양지 바른 곳에서 쑥을 뜯으며 따스한 봄 기운을 만끽하는 즐겁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동호가 캐온 향긋한 냉이로 맛있는 국을 끓여주셨고 두 사람은 봄 내음이 가득한 밥상을 마주하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작지만 꽉 찬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봄만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동호의 순수한 바람처럼 초가집 안뜰에는 매화나무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며 아름다운 봄날의 기운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가장 두려운 법이듯 동호와 할머니의 작고 평화로운 초가집에 불어닥칠 거대한 시련의 그림자는 이미 마당 앞 살인문 앞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호가 땔감을 장터에 내다 팔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험상조는 사내가 동훈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웃 주민의 말에 소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곧바로 땔감지게를 팽개친 채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우리 할머니를 무사히 지켜야 해 라며 속으로 간절히 외치며 동호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쉬지 않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갔습니다. 헐떡거리며 도착한 살인문은 무참하게 부서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바로 그 비단옷 차림의 낯선 사내가 거만한 자세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뒤쪽 툇마루에는 할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덜덜 떨며 앉아 계셨고 그 모습을 본 동호는 할머니 앞으로 재빨리 다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까?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을 부르겠습니다. 라며 소녀는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사내는 눈앞을 가로막은 동호를 훑어보더니 비릿한 코웃음을 치며 내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나는 이 노인네의 하나뿐인 조카 되는 사람이다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내는 동호의 당돌한 외침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는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신 우리 고모님. 산속에서 길을 잃고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계셨다니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라며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아주 큰 목소리로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내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구슬프게 들리던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던 이웃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고모를 애타게 찾던 효자 조카인 줄로만 깜빡 속아 넘어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호는 방금 전까지 무서운 얼굴로 호통을 치던 사내가 갑자기 돌변하여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자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된 눈물을 훔치며 통곡을 이어가던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이라도 할머니를 업고 갈 듯이 툇마루로 성큼성큼 다가가며 억지스러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이 누추한 곳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크고 따뜻한 기와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남은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며 꿀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화려한 옷차림과 번지르르한 말과는 다르게 그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두 눈에는 반가움이나 기쁨은커녕 오직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 차서 사시나무 떨리듯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내가 결코 좋은 마음으로 찾아온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사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동호가 작은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자 사내의 입가에 맺혀있던 미소가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며 차갑고 매서운 본래의 눈빛이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네, 이놈 감히 핏줄이 만나는 자리를 방해하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어서 비키지 못할까? 라며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으며 동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소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지만 곧바로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으며 할머니가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모셔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마당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조카의 효심을 가로막는 고집센 고아 소년이라는 사내의 말과 겁에 질린 할머니의 모습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내는 억지로 할머니의 팔목을 낚아채어 끌어내려 했지만 할머니가 문기둥을 붙잡고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더 이상 힘을 쓰면 사람들의 의심을 살까봐 짐짓 헛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고모님이 낯선 환경에서 너무 놀라신 모양이니 내가 내일 다시 찾아와서 정식으로 모시고 가겠다며 뻔뻔하게 말하고는 품에서 엽전 몇 섬을 꺼내 마당에 툭 던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모님을 돌보아준 수고비니 이것으로 떡이나 사 먹어라 라며 동호를 한껏 조롱한 사내는 온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구경꾼들을 해치며 유유히 마을 주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호는 땅바닥에 떨어진 차가운 엽전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급히 툇마루로 올라가 겁에 질려 숨을 헐떡이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온 할머니는 동호의 품에 안긴 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럽게 흐느껴 우시기만 하여 소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한 그 누구도 할머니를 억지로 데려가지 못하게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라며 동호는 할머니의 굽은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밖에서는 낯선 사내의 등장으로 인해 평화롭던 산골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우물가나 타작마당에서 하루 종일 그 조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 조카가 나타났으니 할머니는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부러워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조카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며 무언가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마음씨 따뜻하고 지혜로운 나무꾼 할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저녁 무렵 동호의 낡은 초가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선 나무꾼 할아버지는 부서진 문짝과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툇마루에 무겁게 걸터 앉으셨습니다. 동호야, 낮에 아주 고약한 불청객이 다녀갔다는 소문을 듣고 내 한달음에 달려왔다. 필시 내가 며칠 전 마을 어귀에서 보았던 그 탁한 눈빛의 사내가 틀림없는 모양이구나 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소녀는 나무꾼 할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서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와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 사람이 내일 또 찾아오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무꾼 할아버지는 더블룩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동호의 두 어깨를 꽉 짚고는 아주 단호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품은 자의 눈물은 덧칠 뿐이니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할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말거라 라는 짧지만 뼈있는 충고를 남기시고 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동호는 나무꾼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박히는 것을 느끼며 그 사내가 흘린 눈물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교활한 함정이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품에서 따뜻하게 구운 군 고구마 몇 개를 꺼내어 소년의 손에 쥐어주시며 오늘 밤은 푹 자고 내일 닥칠 일에 대비하여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격려해 주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둠이 짙게 깔린 초가집에는 낮에 불어닥친 소란의 여파로 인해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밤바람 소리마저 평소보다 더욱 스산하고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동호는 할아버지가 주신 군고구마의 껍질을 정성껏 까서 밥맛을 잃은 할머니의 입에 넣어드리며 억지로라도 드셔야 내일 그 나쁜 사람과 맞서 싸울 기운이 생깁니다. 라며 다독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힘겹게 고구마를 삼키시면서도 자꾸만 불안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시며 무언가 깊은 근심에 짓눌려 있는 듯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동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방 안의 유일한 무기인 부직갱이를 머리맡에 단단히 챙겨두고 부서진 살인문 대신 무거운 나무 괴짝을 방문 앞에 끌어다 놓아
굳건하게 방어벽을 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동호는 등잔불을 끄고 할머니 옆에 누웠지만 신경은 온통 집 밖의 작은 소리에 곤두서 있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눈은 어둠 속에서 더욱 번쩍였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산짐승이 우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행여나 그 교활한 사내가 밤을 틈타 몰래 담장을 넘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소년의 작은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동호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피곤함에 지쳐 스르르 잠이 드셨지만 꿈속에서도 무언가 무서운 것에 쫓기는 듯 가위 눌린 소리를 내며 이따금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소녀는 수건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이 낡고 초라한 집이 비록 궁궐은 아닐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할머니의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어 낯선 사내는 어제보다 더 화려한 차림으로 값비싼 과일과 고기가 담긴 큰 바구니를 들고 동호의 집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한층 더 과장된 목소리로 고모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조카가 고모님께서 좋아하시던 귀한 음식들을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찍 문안 인사를 왔습니다 라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사내의 우렁찬 목소리에 밭일을 나가려던 이웃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담장 너머로 구경하기 시작했고 사내는 관중이 모인 것을 확인하자 더욱 의기양양하게 헛기침을 하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동호는 할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무거운 나무 괴짝 위로 올라서서 사내의 접근을 온몸으로 막아선 채 당돌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편찮으셔서 주무시고 계시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당신이 가져온 그 어떤 음식도 우리는 필요 없으니 이 마당에서 당장 발을 치우란 말입니다. 라고 소녀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동호의 당찬 거절에 사내는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애써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녀석이 고모님을 위하는 마음은 갸륵하나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귀한 고기는 늙고 병든 고모님의 기력을 회복시켜드릴 영약인데 네가 어찌 함부로 막는단 말이냐 라며 사내는 바구니를 들이밀며 억지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나무꾼 할아버지가 해주신 충고를 가슴속에 되새기며 어두운 마음을 품은 작아주는 음식에는 분명 독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필사적으로 문 앞을 버티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동호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힘으로 어린아이를 밀쳐내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평판에 흠이 갈까봐 억지 웃음을 흘리며 그렇다면 음식만이라도 방 안에 들여놓아라고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우리는 이웃들이 나누어 주신 소박한 죽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고 행복하니 당신의 그 번지르르한 거칠에는 가져가서 혼자다 드십시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동호의 당돌한 말에 혀를 차며 어린 것이 귀한 음식을 거절하다니 배가 불렀다며 수군거렸지만 또 다른 이들은 소년의 눈빛에서 강한 진정성을 느끼며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음흉한 눈동자를 굴려 다른 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내 놈의 억지가 심하니 이만 물러가겠다만 내일은 반드시 동네 어르신들을 모두 모시고 와서 이 핏줄의 연을 끊어놓으려는 내 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고모님을 모셔갈 것이다. 라며 사내는 윽박질렀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고는 마당을 쿵쿵 울리며 걸어나가더니 대문 밖에서 침을 탁 뱉고는 이 썩어빠진 초가집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며 저주에 가까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마당에 남겨진 화려한 음식 바구니는 마치 그 사내의 탐욕스럽고 거짓된 마음을 상징하듯 흉물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동호는 쳐다보는 것조차 몹시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구경을 마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지며 저 조카라는 사람의 눈초리가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다며 처음의 호의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를 품고 자기들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내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동호는 그제야 방어벽으로 삼았던 괴짝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방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죽여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소년이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자 할머니는 동호야, 내가 나 때문에 이 무슨 고생이란 말이냐.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은 나를 데려가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텐데 어쩌면 좋으냐. 몇 통곡하셨습니다. 동호는 눈물을 닦아드리며 할머니 그 사람이 짐승이라면 저는 사냥개가 되어 끝까지 물어뜯어서라도 할머니를 지킬 테니 제발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소년의 씩씩하고 든든한 말에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불안한 손길로 자신이 겨울에 입고 왔던 그 낡고 해진 누더기 속옷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동호는 할머니가 그 낡은 속옷에 유독 집착하시는 모습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저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낸 옷이라 애착이 많으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조카라는 자가 나타난 이후로 할머니가 그 옷의 안쪽 솜을 만지작거리며 극도로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자 그 낡은 누더기 속에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카라는 낯선 사내가 그토록 집요하게 할머니를 쫓아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이유도, 그리고 화려한 음식을 미끼로 할머니를 유인하려는 목적도 모두 저 낡은 옷과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녀는 굳이 할머니에게 그 비밀을 캐묻지 않고 스스로 말씀해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으며 바깥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뚫어 마당을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옆집 훈장님 댁에 머슴 돌쇠가 찾아와 동호야 마을 주막에서 그 사내가 내일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너를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단다 라며 급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돌쇠의 말에 따르면 그 사내는 주막에서 사람들에게 술을 사먹이며 동호가 고모의 재산을 노리고 감금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마을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그런 억지 주장에 속아 넘어갈 만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다고 믿어. 하지만 그 자가 억지로 힘을 쓴다면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라고 걱정했습니다.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호의 어깨를 치며 만약 내일 그 자가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내가 낫을 들고서라도 도와줄 테니 너무 겁먹지 말거라 라며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동훈의 초가집 마당은 낮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무거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것은 폭풍, 천야의 위태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동훈은 마당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사내의 과일 바구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좁쌀을 박박 긁어 모아 저녁밥을 지으며 내일 벌어질 험악한 상황에 대비하여 마음을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부뚜막에 붉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며 소녀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이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길 속이라도 기꺼이 뛰어들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자 동호는 소박한 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속옷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초롱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식사 챙겨 드시고 기운을 내셔야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라며 동호는 밥숟가락에 김치를 올려 할머니의 입가로 정성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따뜻한 눈빛에 억지로 밥을 한 숟갈 삼키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호야 늙은 어미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주었구나. 차라리 나 혼자 훌쩍 떠나는 것이 너를
위하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자책하셨습니다. 동호는 화들짝 놀라며 할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할머니가 떠나시면 저는 다시 고아로 돌아가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데 그것이 어찌 저를 위하는 일이란 말입니까?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끈끈한 가족애를 확인하는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맹세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동호는 문단속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할머니 곁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쉽사리 눈을 감을 수가 없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수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 부서진 살인문을 몰래 넘어와 부엌과 마루 밑을 샅샅이 뒤지는 듯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창호지를 넘어 소년의 예민한 귓가에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떠시며 밤새 품에 꼭 안고 계시던 그 낡은 누더기 소못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웅크리셨습니다. 동호는 부직갱이를 꽉 쥐고 문 앞을 버티며 저 밖에서 어둠을 틈타 무언가를 도둑질하듯 훔쳐보며 뒤지는 자가 틀림없이 낮에 왔던 그 교활한 사내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바깥의 발자국 소리는 마당 구석구석을 배회하더니 이내 동호와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방문 앞까지 다가와 우뚝 멈추어 섰고 거친 숨소리가 문풍지 틈 사이로 스며들어와 방 안에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동호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 그 짐승 같은 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소년의 바지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바람에 꾹 참고 어둠 속에서 문고리만 꽉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사내는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늙은이 대체 그 물건을 어디다 숨긴 거야? 이 다 쓰러져가는 촌구석에 영원히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더냐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소년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 섬뜩한 혼잣말을 들은 동호는 사내가 단순히 할머니를 모시러 온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가진 어떤 소중한 물건을 빼앗기 위해 이토록 집요하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안의 동태를 살피던 사내는 방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마침내 포기한 듯 거친 발걸음 소리를 내며 담장을 넘어 다시 어둠 속으로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내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동호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털썩 주저앉았고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움켜쥐고 있던 낡은 소못을 조금 헐겁게 풀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동호는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밖을 확인한 뒤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이제 갔습니다. 할머니, 저 흉악한 자가 밤중에 남의 집을 뒤지며 도대체 무엇을 그리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소년의 물음에 대답 대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며 동호야, 미안하다. 다 내 죄가 많아서 널 이 무서운 일에 끌어들였구나 라며 말끝을 흐리시고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드셨습니다. 동호는 할머니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무서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치채고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그저 다치신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 따뜻한 물을 데워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사내의 그 섬뜩한 발자국 소리와 혼잣말이 소년의 귓가를 맴돌며 괴롭혔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면 내일 당장 이 작은 초가집을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는 그 낡고 해진 누더기 소못 안에 사내가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그 물건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함부로 들춰보지 않고 할머니를 믿고 기다리기로 맹세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동호는
나무꾼 할아버지가 당부하셨던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수십 번 되새기며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이 새도록 방문 앞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동원의 초가집 마당에는 밤새 낯선 사내가 남기고 간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부엌의 솥뚜껑과 마루 밑의 잡동사니들이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진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동호는 그 참혹한 흔적들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당을 쓸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흉악한 자의 본 모습을 하루빨리 알아차려야만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어제 그 사내가 이웃 마을의 깡패들까지 대동하여 험악한 기세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앞집 순이네를 통해 전해졌고, 소년의 가슴은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듯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호는 할머니가 겁에 질려 방구석에 숨죽이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는 문고리를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근 뒤 밖에서 억지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 안에 모든 가재도구를 끌어다 문 앞을 겹겹이 막아섰습니다. 사내는 깡패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이닥치자마자 다짜고짜 부서진 살인문을 걷어차며 내 이놈 늙고 병든 고모님을 볼모로 잡고 있는 괘씸한 어린 놈아, 당장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며 악을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사내의 요란한 행패에 놀라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일부는 사내의 말만 믿고 동호야 어린 녀석이 고집 그만 피우고 어른을 모시고 나와라며 동호를 꾸짖는 목소리도 들려와 소년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굳게 닫힌 문 안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신같이 밤중에 남의 집을 몰래 뒤지며 물건을 훔치려 하는 도둑놈에게는 결코 우리 할머니를 내어줄 수 없다며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소년의 당찬 외침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내가 밤에 몰래 도둑질을 하려 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사내를 향해 의심 가득한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추악한 밤의 행적이 소년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폭로되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했지만 이내 깡패들에게 눈짓을 하며 저 발칙한 놈의 입을 찢어놓고 당장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깡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덴마루로 올라서며 험악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자 방 안에서 덜덜 떨고 계시던 할머니가 마침내 결심을 굳히신 듯 동호의 앞을 가로막고 서시며 두 손으로 그 낡은 속옷을 움켜쥐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이전의 두려움에 떨던 모습과는 달리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내린 듯 아주 매섭고 단단해져 있었고, 소년을 향해 동호야, 이제 내가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밝혀야겠구나 라며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전야의 거센 바람이 초가집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깡패들의 폭력이 시작되었고, 안에서는 할머니가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슬프고 끔찍한 비밀의 문을 드디어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밖에서 깡패들이 우락부락한 몽둥이로 방문을 거칠게 내리치기 시작하자 낡고 오래된 창호지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무섭게 덜컹거렸고, 방 안에는 뽀얀 흙먼지가 매캐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동호는 할머니를 등 뒤로 숨기며 온몸으로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엄청난 힘을 어린 소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문틈 사이로 흉악한 자들의 섬뜩한 눈빛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동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쥐시며 소년의 귓가에 대고 동호야, 이제 그만 문을 열어주어라. 내가 직접 저 무도한 놈과 마주해야겠다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너무나도 침착하고 비장한 태도에 동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마주하고는 쥐고 있던 문고리에서 천천히 힘을 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밖에서 문을 부수려던 깡패들은 안에서 저절로 문이 열리자 당황하여 멈칫했고, 마당 한가운데서 팔짱을 끼고 거들먹거리던 조카라는 사내는 드디어
늙은이가 항복을 하는구나 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리자 초라한 방 안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던 낡은 누더기 소못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고 그 곁에는 동호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툇마루로 성큼성큼 다가오며 고모님 진작에 이렇게 나오셨으면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자, 이제 짐을 챙겨 저와 함께 떵떵거리는 기와집으로 가시지요. 라며 가증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사내에 내밀어진 손을 차갑게 외면하시고는 나를 끔찍한 눈보라 속에 버리고 도망친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뻔뻔하게 다시 나타나 나를 데려가려 한단 말이냐라며 서리빨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에 동호는 물론이고 마당에 모여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조카라는 사내를 향해 일제히 믿을 수 없다는 경멸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끔찍한 악행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오자 몹시 당황하며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되찾고는 고모님이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구나. 조카를 몰라보고 헛소리를 하시다니 라며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어찌 핏줄인 제가 고모님을 산속에 버린단 말입니까? 필시 저 고아놈이 고모님을 홀려 재산을 빼앗으려고 모함하는 것이 틀림없으니 당장 저 발칙한 놈을 끌어내라며 깡패들에게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며 윽박질렀습니다. 동호는 사내의 적반하 장격인 태도에 주먹을 불끈 쥐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어디서 감히 거짓말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우리 할머니는 노망이 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짐승 같은 실체를 밝히시는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흥분한 동호의 손을 가만히 잡아 끌어 진정시키시고는 치맛자락을 여미며 동네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시더니 내 이 조카라는 놈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라며 운을 떼셨습니다. 이놈은 내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빼앗기 위해 지난 겨울 나를 억지로 속여 깊고 험한 산속으로 유인한 뒤 눈보라가 치는 매서운 밤에 나를 홀로 버려두고 도망친 천하의 몹쓸 페류나입니다 라며 통곡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뼈에 사무친 원한 섞인 목소리가 낡은 초가집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사내는 뒤통수를 맞은 듯 당황하며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애썼습니다. 동우는 할머니가 눈보라 속에서 죽어갈 뻔했던 이유가 바로 저 탐욕스러운 사내의 끔찍한 계획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뜻한 강렬한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추운 겨울산에서 발견했을 때 할머니의 몸이 꽁꽁 얼어붙어 생사를 오가던 그 참혹했던 모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소녀는 저 사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강한 적개심에 불타올랐습니다. 할머니, 이토록 무서운 비밀을 혼자서 가슴에 품고 얼마나 무섭고 괴로우셨습니까? 제가 이 악독한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어 다시는 할머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라며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촌장님을 비롯하여 구경을 하던 마을의 어르신들도 할머니의 너무나도 생생하고 처절한 증언에 그동안 사내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갔던 자신들을 자책하며 사내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호통을 치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면수심의 괴물 같은 놈이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늙은 고모를 사지로 몰아넣다니 내 놈은 짐승보다 못한 천하의 몹쓸 놈이다 라며 마을 사람들의 험악한 욕설이 마당 곳곳에서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눈동자가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며 다급하게 고모님이 병환이 깊어지시더니 헛것을 보시고 실성하신 게 분명합니다. 제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왜 이러십니까?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내의 뻔뻔한 발뺌에 할머니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시더니 내 놈이 증거를 원한다면 내 똑똑히 보여주마. 네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것이 바로 이 낡고 해진 누더기 옷 속에 숨겨져 있다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줄곧 무릎 위에 애지중지 올려놓고 계시던 그 바래고 낡은 속옷의 앞겹을 천천히 매만지시더니 조심스러운 손길로 옷의 안감 쪽에 촘촘하게 꿰매어져 있던 굵은 실밥 하나를 찾아내어 힘껏 뜯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동호는 할머니가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그 옷 안에 무언가 엄청난 물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떨리는 손끝을 긴장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의 행동에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내 역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할머니가 뜯고 있는 그 낡은 속옷의 틈새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할머니가 뜯어낸 옷의 안감 사이로 뽀얀 손뭉치들이 조금씩 삐져나오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 안쪽 깊숙한 곳으로 앙상한 손을 밀어넣으시더니 정성스럽게 여러 겹으로 꽁꽁 싸맨 작고 납작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가 그토록 빼앗고 싶어 안달이 났던 바로 그 소중한 물건이었고 할머니는 비단 주머니를 동호의 손에 꼭 쥐어주시며 이것이 바로 내 남편이 남겨준 우리 가문의 전 재산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내는 비단 주머니가 등장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것은 원래 나의 몫이니 당장 이리 내놓아라며 미친 듯이 툇마루로 뛰어올라 동호의 손에 쥐어진 주머니를 억지로 강탈하려 발악을 쳤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사내의 거친 손길을 재빠르게 피하며 뒤로 물러섰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마을 청년들이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들어 날뛰는 사내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무자비하게 짓누르며 꼼짝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저 더러운 도둑놈을 꽁꽁 묶어라.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동호는 할머니가 건네주신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어 그 안에 고이 접혀있던 낡고 누런 종이 뭉치를 꺼내어 사람들의 눈앞에 번쩍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촌장님이 앞으로 나서서 동호가 건넨 그 누런 종이를 펼쳐들고는 찬찬히 내용을 훑어보시더니 이것은 틀림없는 최 씨 가문을 증명하는 관아의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가 맞다며 쩌렁쩌렁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촌장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사내의 거짓말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마을 사람들은 사내가 할머니를 산에 버리고 혼자 도망친 악마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퍼주자 확신하며 더욱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마을 청년들에게 제압당한 사내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싸늘하고 매정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조카를 내려다보시며 네가 나를 눈보라 속에 버려두고 도망치던 그날 밤 나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보다도 핏줄에게 버림받았다는 참담한 배신감에 내 마음이 먼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어붙었단다며 오열하셨습니다. 내 놈은 나를 죽이고 이 문서를 차지하려 했겠지만 하늘이 이 착하고 가여운 동호를 보내어 나를 살리셨으니 이것은 필시 내 놈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심판이자 벌이 아니겠느냐라며 꾸짖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맺힌 한이 담긴 말씀에 구경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쳤고 동호는 할머니의 야윈 어깨를 꼭 감싸 안으며 이 낡은 초가집과 할머니의 소중한 문서를 자신이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사내와 함께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려던 이웃 마을의 깡패들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고용주가 천하의 몹쓸 페류나로 밝혀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촌장님과 마을 청년들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마당에 내팽개치고는 우리는 저 사내에게 돈을 받고
심부름을 온 것일 뿐 산에 사람을 버린 저런 끔찍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비굴하게 변명하며 달아났습니다. 깡패들마저 모두 도망쳐버리자 사내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먼지투성이 마당에 엎드린 채 살려달라고 빌며 거짓 눈물을 흘렸지만 어제와 같이 그 교활한 눈물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이제 이 산골 마을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촌장님은 수염을 매만지며 엄격한 얼굴로 저 악독한 자는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천륜을 저버린 대역죄인이니 당장 밧줄로 꽁꽁 묶어 관하로 끌고 가서 사또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마땅하다고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청년들이 새끼줄을 가져와 사내의 몸을 묶으려 하자 사내는 발버둥을 치며 고모님 제가 잠시 재물에 눈이 멀어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곁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사내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당신의 그 거짓된 사과와 눈물은 우리 할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없으니 관아에 가서 당신이 지은 무거운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달게 받으시오 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고개를 돌려버리시며 너를 조카로 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이니 당장 내 눈앞에서 저 흉측한 얼굴을 치워버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며 마지막 남은 핏줄의 연을 무참히 끊어버리셨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발악하는 사내를 밧줄로 단단히 결박하여 흙먼지 나는 길을 따라 관아를 향해 질장질장 끌고 가기 시작했고 사내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가자 초가집 마당은 마침내 지옥 같은 혼란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동호는 사내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쌓여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이제 모든 악몽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하며 깊고 편안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내가 끌려가고 흙먼지가 가라앉자 그제야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굳었던 표정을 풀고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호와 할머니를 향해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아낌없이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순인의 아주머니는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저런 짐승 같은 놈이 조카라니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훌륭한 동호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사십시오 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어린 소년이 기특하게도 늙은 할머니를 무사히 지켜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처음 사내의 거짓말에 속아 동호를 오해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소년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마침 산을 넘어온 지혜로운 나무꾼 할아버지도 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니 묶여가는 사내의 모습을 보고는 끌끌 혀를 차시며 내 그놈의 탁한 눈빛을 보고 필시 큰 사고를 칠 줄 알았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동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네가 내 충고를 명심하고 지혜롭고 꿋꿋하게 할머니와 집을 잘 지켜내었구나. 참으로 대견하고 장한 사내 대장 부르다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소년을 한껏 지켜 세워주시며 따뜻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동호는 나무꾼 할아버지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며 머리를 긁적였고 할아버지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공손하게 허리 굽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십시일반으로 집에서 가져온 쌀이비와 걸레를 들고 엉망이 된 동혼의 마당과 부서진 살인문을 정성껏 고치고 쓸어주며 험악했던 소동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었습니다. 촌장님은 동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마을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며 칭찬하셨고 부서진 문짝은 마을 목수에게 부탁하여 며칠 내로 더 튼튼하고 새 것으로 달아주겠다고 약속하시며 두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 덕분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과일 바구니와 쓰레기들도 말끔하게 치워졌고
낡은 초가집은 언제 깡패들이 들이닥쳤냐는 듯이 본래의 소박하고 평화롭고 정갈한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며 훈훈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마당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동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여전히 기진맥진하여 앉아 계신 할머니를 부축하여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드리고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시라며 시원하고 맑은 우물물을 한 사발 떠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동호에 거친 두 손을 꼭 잡고는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산에서 얼어 죽거나 저 독사 같은 놈에게 이 소중한 문서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다며 다시 한번 깊은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동호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할머니, 이제 저 문서의 비밀도 밝혀졌고 나쁜 놈도 관하로 끌려갔으니 두 번 다시 우리를 괴롭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저와 행복하게만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동호의 그 따뜻하고 든든한 말에 그동안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비밀의 무게와 핏줄에게 버림받았다는 뼈아픈 상처가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소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악당으로부터 전 재산을 지켜준 이 어린 소년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맺어준 진짜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자 핏줄보다 진한 진짜 가족이라는 확신이 할머니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 낡고 바랜 누더기 속옷은 더 이상 비밀을 감추는 두려운 짐이 아니라 겨울의 추위와 시련을 함께 이겨낸 승리의 상징처럼 방구석에 고이 접혀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바깥에는 어느덧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저물어가며 하늘은 붉은 노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저녁밥을 지으며 산골 마을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부엌으로 나가 이웃집 순이네가 수고했다며 쥐어주고 간 싱싱한 무와 두부를 숭숭 썰어 넣고 구수하고 맛있는 된장국을 보글보글 끓이며 할머니와 함께 먹을 따뜻한 저녁, 밥상을 정성껏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내는 경쾌한 소리는 소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완전히 태워버렸고 굴뚝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동혼의 집이 이제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임을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완성되자 동호는 방으로 상을 들고 들어갔고 할머니는 소년이 끓인 맛있는 된장국 냄새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기력을 훌쩍 회복하신 듯 꼿꼿하게 앉아 숟가락을 드시며 소년의 정성에 기뻐하셨습니다. 동호야, 이리 와서 어서 앉거라. 오늘 하루 몹쓸 놈과 맞서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 애미가 주는 밥 많이 먹고 훌륭하게 자라다 오라며 할머니는 따뜻한 밥 위에 두부 한 조각을 큼지막하게 올려 동호의 숟가락에 얹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겪었던 무서운 일들을 마치 오래전 옛날 이야기처럼 도란도란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도 밥맛이 꿀맛이라며 웃음꽃을 피웠고 낡은 초가집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만찬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둥근 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자 동호는 톱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이제 그 무서운 사내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도 소년의 곁에 나와 앉으시어 밤하늘에 쏟아질 듯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시며 동호야, 저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 앞날에도 맑고 눈부신 날들만 가득할 것이다며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소년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며 낮 동안에 뜨거웠던 열기와 분노를 모두 식혀주었고 낡고 초라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이 작은 집에서 동호와 할머니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가올 눈부신 내일을 향한 희망찬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동호는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겨울날 할머니를 만난 것은 기적이었고, 이제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는 어떤 역경이 와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마을 회관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개 짖는 소리마저 이제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그 끔찍했던 조카의 소동은 그저 한바탕 지나가는 사나운 비바람처럼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걸음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제가 할머니와 이 집을 영원히 지킬 테니까요. 동우의 다정하고 나지막한 속삭임이 밤 공기를 타고 흩어지며 깊고 아늑한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고요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산골 마을을 환하게 비추며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마을 전체는 어제 관아로 끌려간 사내의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그동안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불안감과 공포가 말끔히 사라진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악당의 위협 때문에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세상 그 누구도 이 작고 소박한 초가집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는 든든한 안도감이 소년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어제 마을 어르신들이 치워주신 깨끗해진 마당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빗자루로 쓸며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부지런히 시작했습니다. 비록 살인문은 아직 임시로 얼거놓아 엉성한 모습이었지만 동호의 눈에는 그 어떤 대궐의 철문보다도 크고 튼튼하게 보여 안심하고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소녀는 어제 그 흉악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비참한 모습을 떠올렸고,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으로 통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도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신 듯 한결 부드럽고 혈색이 도는 평온한 얼굴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동호야, 간밤에 아주 달게 잘 잤구나. 이제 내 마음속에 맺혀있던 커다란 응어리가 모두 풀어져 날아갈 것만 같이 몸이 가볍구나 라며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소년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동호도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셔서 제 마음이 다 기쁩니다. 이제 아픈 기억은 모두 잊으시고 저와 함께 매일매일 웃으며 행복하게만 사셔야 합니다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동호는 할머니가 세수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시원한 우물물을 떠다드린 후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꽃은 어제와 다르게 유난히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고, 굴뚝을 타고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동호네 집의 완전한 평화를 하늘에 알리는 기분 좋은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쌀독에 조금 남은 쌀과 밭에서 캐온 싱싱한 나물을 섞어 정성껏 나물죽을 끓이는 소년의 입가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즐거운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부어가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맛있는 나물죽이 다 끓여져 방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가려던 참에 마당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동호야 안에 있느냐며 굵고 인자한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다름 아닌 우리 산골마을을 책임지시는 촌장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관아에 다녀오신 듯 먼지가 묻은 신발을 신고 밝은 표정으로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촌장님,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라며 동호가 반갑게 맞이하자 촌장님은 허허 웃으시며 내가 사또나리께 아주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느라 발걸음을 서둘렀단다 라며 툇마루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촌장님은 방 안의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신 후 어제 끌려간 그 몹쓸 놈은 사또나리께서 친히 엄벌을 내리시어 곤장을 맞고 아주 먼 변방으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라고
명쾌하게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사또나리께서 동호가 내민 그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는 이 땅과 집의 진짜 주인이 할머니임을 관아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아무도 그 문서를 탐낼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촌장님의 그 확고하고 시원한 말씀에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시며 사또나리와 촌장님 그리고 우리 동호 덕분에 늙은 어미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라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동호 역시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촌장님의 두 손을 꽉 잡고 이 모든 것이 촌장님과 마을 분들이 저희를 끝까지 믿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며 다짐했습니다. 촌장님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동호, 네가 그 험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용기 있게 대처했기 때문에 마을의 평화도 지키고 할머니도 무사히 모실 수 있었던 것이니 참으로 장하고 훌륭한 일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관아의 판결이 내려졌으니 그 나쁜 조카놈은 두 번 다시 이 근방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며 혹여라도 다시 나타난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내쫓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고 든든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촌장님이 전해주신 확실하고 기쁜 소식 덕분에 그동안 할머니와 동호를 짓누르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이 완벽하게 걷히고 맑고 푸른 하늘이 두 사람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어제 꺼냈던 그 비단 주머니를 다시 꺼내어 만지작거리시더니 이제 이 소중한 문서를 더 이상 낡은 옷 속에 숨기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라며 안도하셨습니다. 동호는 그 비단 주머니를 건네받아 방 한 구석에 있는 튼튼한 나무 괴짝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하며 할머니 제가 앞으로 밭을 열심히 일구어 이 문서를 더욱 빛나게 만들겠습니다라며 듬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즈음 마을 사람들도 촌장님을 통해 관아의 확실한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하나둘씩 동혼의 마당으로 기쁜 마음을 안고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순인의 아주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시루떡을 한 시루 가득 이고 와서 동호야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 떡 먹고 훌쩍훌쩍 털어버려라. 우리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으니 잔치를 열어야지 라며 넉넉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마을 어르신들도 각자 집에서 가져온 과일과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주며 동호와 할머니가 앞으로는 아픈 일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덕담을 아낌없이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때 마당 입구에서 쿵쿵거리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며칠 전 동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던 이웃마을의 나무꾼 할아버지께서 크고 튼튼한 참나무 목재를 한가득 지게에 짊어지고 땀을 흘리며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게를 내려놓으시며 허허 악당이 물러가고 집안에 경사가 났으니 부서진 살인문부터 아주 튼튼하게 고쳐야 밖에 나쁜 기운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셨습니다. 동호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할아버지 저도 돕겠습니다. 제 집의 문이니 제 손으로 직접 튼튼하게 세우고 싶습니다라며 재빨리 다가가 무거운 나무를 함께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망치와 톱을 들고 몰려와 나무꾼 할아버지의 지휘 아래 부서진 옛 대문을 완전히 뜯어내고 크고 늠름한 새 살인문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경쾌한 망치 소리와 톱질하는 소리가 낡은 초가집 마당을 가득 채웠고 이는 어제 깡패들이 문을 부수며 냈던 그 끔찍하고 파괴적인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희망차고 활기찬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동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형님들을 도와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으면서 마을 사람들과 하나 되어 땀을 흘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자신이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굳게 자리 잡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툇마루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동호를 도와 집을 고쳐주는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시던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감동의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따뜻한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핏줄에게 모진 배신을 당하고 차가운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자신을 이토록 따뜻하게 거두어주고 지켜준 소년과 이웃들의 은혜에 할머니는 남은 여생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보답해야겠다는 깊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서 나무를 나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동호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촌장님을 곁으로 조용히 부르시고는 아주 중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결심을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촌장님, 제가 비록 늙고 병든 몸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셔놓고 우리 동호를 내 친손자로 정식 입적시키고자 하니 촌장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라는 할머니의 깜짝 선언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망치질을 하던 청년들과 떡을 나누어 먹던 아주머니들 모두 놀라서 일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촌장님의 무릎을 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커다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촌장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그것 참으로 하늘이 맺어준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저 착하고 훌륭한 소년이 할머니의 뒤를 이어 이 가문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이니 제가 두 팔 벌려 대찬성입니다. 라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뜻밖의 선언을 들은 동우는 들고 있던 나무 토막을 툭 떨어뜨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덜덜 떨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같은 고아를 어찌 귀한 집안의 손자로 받아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할머니 곁에서 머슴처럼 일하며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데 제게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십니다. 라며 소녀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핏줄이 무슨 소용이더냐. 네가 나를 살리고 이 집을 지켰으니 너는 이미 내 목숨보다 소중한 진짜 내 핏줄이자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내 손자이다. 라며 꽉 안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겨운 포옹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져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정말 잘된 일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저 두 사람에게 드디어 진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구나 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호는 평생을 간절히 바랐던 진짜 나의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행복감을 느꼈고 이 은혜로운 순간을 평생 잊지 않고 할머니를 친부모님 이상으로 극진히 모시겠다고 수백 번 맹세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동호의 등을 두드려주며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니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 한다며 훈훈한 덕담을 건네셨고 초가집 마당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대문이 아주 튼튼하고 멋지게 완성되자 사람들은 문가에 모여서 동우가 직접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았고 이제 이 든든한 문이 나쁜 기운을 모두 막아줄 것이라며 안심했습니다. 흥분된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순인의 아주머니가 가져온 떡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다가올 따뜻한 봄날의 농사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바다였던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왁자지껄한 이웃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소리로 채워지며 거칠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상쾌한 일상의 풍경으로 자연스럽게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돌쇠는 떡을 우물거리며 동호야, 이제 네가 엄연한 이 집의 주인이 되었으니 봄이 오면 나랑 같이 뒷산에 올라가 산나물도 캐고 뙤감도 넉넉히 구해서 부자가 되어보자꾸나 라며 농담을 건네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동호도 환하게 웃으며 그래, 돌쇠 형님, 우리 밭에도 씨앗을 가득 뿌려서 가을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풍년을 만들어 이웃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며 활기차게 대답하여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이 화기애애한 풍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며
그 악독한 조카놈이 남기고 간 끔찍한 상처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동호의 맑은 웃음 덕분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의 태양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자 잔치처럼 즐거웠던 자리를 마무리하며 마을 사람들은 내일 다시 만나 일터로 나가자는 기약과 함께 짐을 챙겨 하나둘씩 밝은 얼굴로 각자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촌장님도 동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고는 돌아가셨고, 순인의 아주머니와 돌쇠도 내일 밭에서 보자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떠나자 마당은 다시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북적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빈 마당에 남겨진 것은 부서진 문짝에 잔해를 치운 깨끗한 흙바닥과 든든하게 세워진 새로운 살인문, 그리고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벅차오르는 따뜻한 희망의 기운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단둘만 남게 된 초가집은 낯선 사내의 위협에 떨었던 며칠 전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낙지만 포근한 두 사람만의 완벽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동호는 새 대문이 잘 닫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만져보고 는 문을 든든하게 걸어 잠근 뒤 마당을 가로질러 간마루에 앉아 계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기대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문이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밤에 무서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테니 두 발 쭉 뻗고 마음 편히 푹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소년은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이시며 그래, 우리 동호가 지켜주는 집인데 무엇이 무섭겠느냐. 내 너를 만나 이 늙은 나이에 복을 아주 크게 받았으니 앞으로는 매일매일 감사, 기도만 올리며 살아야겠다며 웃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콘마루에 나란히 앉아 서산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고요히 바라보며 그동안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힘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평온한 날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서를 찾기 위해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혔던 탐욕스러운 사내의 기억은 이제 저 멀리 지는 해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렸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할머니에게 아까 잘 보관해둔 그 관아의 확인을 받은 문서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뒷밭을 개간하여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달콤한 고구마와 배추를 잔뜩 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기특한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네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 어미는 집에서 맛있는 새참을 만들어 밭으로 내어가마. 우리 두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그 밭의 작물로도 아주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그 문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표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평화롭게 땀을 흘려 정당한 대가를 거두고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녁바람이 조금씩 서늘해지자 동호는 할머니 감기 드시면 큰일 납니다. 얼른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금방 부엌에서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내 오겠습니다. 라며 할머니를 부축하여 포근한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더 밀어넣고 불을 크게 피워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온기를 집안 곳곳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굴뚝을 타고 저녁 하늘로 흩어지는 풍경은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상의 평화였고 동호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찌개와 하얀 쌀밥이 담긴 소박한 저녁상을 방으로 들고 들어가자 등잔불 아래에 단정하게 앉아 계신 할머니의 모습은 낡은 옷을 입고 떨던 어제와는 달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인자한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끓인 찌개 냄새가 아주 일품이구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자꾸나. 라며 할머니는 다정하게 소년을 부르셨고 동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로운 살인문을 스치는
부드러운 밤바람 소리만이 평화롭게 들려왔고, 이제 방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비밀도 없이 오직 가족이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웃음과 밥 먹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동호는 할머니의 낡고 해진 옷을 대신하여 이웃들이 선물로 준 깨끗한 무명천을 꺼내어 할머니의 따뜻한 이부자리를 새로 깔아드리며 오늘 밤은 나쁜 꿈 꾸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셨고, 동호도 그 곁에 누워 튼튼해진 문 밖에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서서히 풀어놓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의 진실이 모두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악인이 쫓겨남으로써 이 작은 초가집은 마침내 온전한 평화를 되찾았고, 내일 아침에 떠오를 태양은 두 사람에게 더욱 찬란하고 따뜻한 빛을 선사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폭풍우처럼 거세게 몰아치던 모든 끔찍한 시련과 소동이 완전히 끝난 후 산골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며 포근한 하루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깊고 달콤한 단잠을 이룬 동호는 맑고 상쾌한 산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슴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불안감과 공포가 봄눈 녹듯이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이 작고 소박한 초가집은 흉악한 악당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소년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단함을 모두 씻어내는 맑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호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어제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아주 튼튼하게 세워준 커다란 새 살인문을 벅찬 감동으로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나무의 촉감이었지만 소년에게는 세상 어떤 화려한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으며,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이 집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어엿한 주인이 되었다는 깊은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불어온 산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대문을 보며 소녀는 앞으로 어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랑하는 할머니와 이 소중한 집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동호는 마당 한 구석에 자리한 맑고 깊은 우물가로 다가가 두레박을 힘차게 던져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한가득 길어 올렸습니다. 밤새 차갑게 식은 맑은 우물물로 얼굴을 씻어내자 마지막 남은 졸음마저 달아나며 정신이 번쩍 들었고, 물방울이 맺힌 소년의 두 뺨은 탐스러운 복숭아처럼 붉고 생기 있게 빛났습니다. 동호는 정갈한 마음으로 부엌에 들어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 준비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은 낡은 부엌안을 훈훈한 열기로 가득 채웠고, 소년의 콧노래가 그 따뜻한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흘러다녔습니다. 동호는 뒤뜰 장독대에서 퍼온 구수한 된장을 듬뿍 풀고 지난 가을 산에서 정성껏 주워 잘 말려두었던 버섯과 싱싱한 시래기를 듬뿍 넣어 아주 맛있는 아침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동훈의 집의 평화와 안녕을 온 마을에 알리는 깃발처럼 아침 하늘을 향해 여유롭고 부드럽게 춤을 추며 하늘 높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찌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푹 주무신 할머니도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신 듯 한결 가벼워진 몸가짐으로 맑은 미소를 지으시며 방문을 열고 팻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지난 겨울에 끔찍했던 기억과 모진 핏줄의 배신이 남긴 깊은 상처는 간밤의 평온한 휴식 덕분에 말끔히 치유되었는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호야, 아침부터 일이 부지런을 떠니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여 늙은 어미의 배꼽시계가 아주 요란하게 울리는구나 라며 할머니는 소년을 향해 다정하고 따뜻한 아침,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동호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얼른 세수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계시면 제가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상을 금방 차려내 오겠습니다며 팽걸음으로 부엌과 툇마루를 오가며 부지런히 상을 차렸습니다. 낡은 소반 위에는 소박한 시래기 된장찌개와 하얀 쌀밥이 전부였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진수성찬이자 행복한 만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마치 오래전 꿈처럼 느껴진다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마친 후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어제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 귀한 비단 주머니를 괴짝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동호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동호야, 이 집과 땅을 증명하는 문서는 이제 네가 온전히 맡아 관리해야 한다. 너는 어제 촌장님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이 가문의 어엿한 기둥이자 내 친손자이다 라며 할머니는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굳은 믿음이 담긴 문서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을 옥토로 만들고 훌륭하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깊이 맹세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자 어제 집수리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이웃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동훈의 대문 앞을 찾아와 훈훈하고 정겨운 안부를 다정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순이네. 아주머니는 앞치마에 갓 삶은 포슬포슬한 감자를 한가득 담아오셔선 동호야 밥은 든든히 먹었느냐, 간식으로 이 따뜻한 감자 좀 먹고 일하거라 라며 넉넉한 인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은 지게에 거름을 가득 싣고 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봄 농사를 시작해야 할 테니 이 좋은 거름을 밭에 뿌려 올해는 아주 풍년이 들게 하자꾸나며 활기차게 웃으셨습니다. 동호에게 처음으로 어두운 마음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던 이웃마을의 나무꾼 할아버지도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잠시 들러 새롭게 단장한 튼튼한 살인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삿된 기운이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너는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여 늙으신 할머니를 아주 편안하게 호강시켜드려야 한다며 할아버지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동호와 할머니는 마당에 서서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올렸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후 마을 사람들과의 정은 더욱 깊고 끈끈하게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각자의 일터로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마당에서 동호는 헛간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호미와 낫을 꺼내어 햇살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차갑게 얼어붙었던 뒷밭의 흙도 이제는 완전히 녹아 촉촉하고 부드러워져 당장이라도 씨앗을 품을 준비를 마친 듯했고 소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생명을 가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정이 뜨겁게 솟아올랐습니다. 쓱싹쓱싹 경쾌하게 낫을 가는 소리가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동호의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은 다가올 풍성한 수확에 대한 희망을 가득 머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캔마루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이웃들이 나누어준 귀한 봄동 씨앗과 무씨앗을 꼼꼼하게 살피며 파종할 준비를 차분하게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이 씨앗들이 부드러운 흙 속에서 따뜻한 봄비와 햇살을 먹고 자라나 파릇파릇한 싹을 틔우면 우리 동호에게 맛있는 국도 끓여주고 아삭한 김치도 담가주어야지 라며 할머니는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마당에서 열심히 농기구를 손질하는 듬직한 손자의 뒷모습과 그 곁에서 씨앗을 고르는 할머니의 평화로운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답고 정겨운 동양화처럼 산골 마을의 눈부신 봄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농기구 손질을 마친 동호는 튼튼한 터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만마루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향해 씩씩하게 웃어 보인 뒤
집 뒤편에 자리한 아담한 텃밭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우내 두꺼운 눈 밑에서 숨죽이고 있던 텃밭의 흙은 놀라울 정도로 검고 윤기가 흘렀으며 동호가 구미로 힘껏 내리칠 때마다 깊은 땅속에 품고 있던 생명의 흙냄새가 코끝을 향긋하게 자극했습니다. 소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굳은 땅을 일구고 고랑을 반듯하게 만들어가며 밭을 가는 내내 자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동호가 부지런히 밭을 갈아엎고 있을 때 이웃집 돌쇠 형님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텃밭으로 훌쩍 다가와 금이를 빼앗아 들고는 이 녀석 혼자서 이 넓은 밭을 다 하려면 허리가 부러질 것이다 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동호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돌쇠는 숙련된 솜씨로 순식간에 밭의 절반을 일구어 주었고 두 사람은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에 대한 지혜와 다가올 풍년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를 신나게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이웃의 도움 속에서 동호의 뒷밭은 어느새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완벽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정돈되었고 소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벅찬 감사함을 느끼며 하늘을 향해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머리 위로 솟아오르고 정오가 되자 할머니는 바가지에 맑은 우물물을 가득 담고 아침에 이웃이 준 삶은 감자를 챙겨 밭에서 땀 흘리는 동호와 돌쇠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동호야 돌쇠야, 잠깐 허리 좀 펴고 이 시원한 물과 감자로 목을 축이고 쉬어가면서 하거라며 할머니는 밭고랑 끝에 서서 두 사람을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동호는 오미를 내려놓고 달려가 할머니가 건네주신 시원한 물을 단숨에 들이켰고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맑은 물맛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가 일순간의 흔적도 없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놀라운 상쾌함을 경험했습니다. 세 사람은 밭 가장자리에 서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그늘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콤하고 포슬포슬한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땀을 식히는 여유롭고 달콤한 오후의 휴식 시간을 즐겼습니다. 돌쇠는 감자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동호야, 내가 밭을 일구는 솜씨가 제법이니 올가을에는 틀림없이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무거운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소년의 기운을 한껏 북돋아 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빙그레 웃으시며 우리 동호가 흘린 귀한 땀방울이 밭에 스며들었으니 그 어떤 씨앗을 뿌려도 황금처럼 빛나는 귀하고 맛있는 열매가 맺힐 것이라며 손자의 듬직한 어깨를 연신 토닥여 주셨습니다. 짧지만 달콤했던 휴식이 끝나고 돌쇠가 자신의 밭으로 돌아간 후에도 동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후 내내 텃밭에 머물며 고랑을 다듬고 흙덩이를 곱게 부수며 밭일을 정성껏 마무리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자 소녀는 곱게 단장된 밭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내일은 이곳에 할머니가 주신 씨앗들을 촘촘하게 심어 파릇파릇한 생명을 키워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군미를 씻어 헛간에 잘 정리해둔 동호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초가집 콧마루를 향해 콧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초가집 마당은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아늑하고 평화로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시는지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 끓이는 냄새가 정겹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재빨리 우물가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부엌으로 들어가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지으려 했는데 왜 벌써 불을 지피셨습니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며 쇳감을 건네받고 불 조절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얼굴에 묻은 숯검정을 소매로 다정하게 닦아주시며 낮에 밭에서 그토록 고생을 했는데 저녁 한 끼 정도는 늙은 어미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편하게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햇마루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을 무렵 산골 마을에는 하나둘씩 호롱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낮에 열기를 식혀주듯 부드럽고 산뜻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이마를 간지럽혔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밭에서 갓 뜯어온 어린 쑥을 넣은 된장국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천하의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깊은 맛을 내었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끊임없이 행복하고 정겨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 모든 평화가 불과 며칠 전 그 무서운 사내의 위협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에 동호와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일상이 눈물겹도록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밤이 깊어지자 동호는 부엌 아궁이에 굵은 참나무 장작을 하나 더 밀어넣어 방바닥이 밤새도록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불씨를 보살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하여 쏟아질 듯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고 둥근 달은 새로 고친 튼튼한 살인문과 조용한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세상 모든 악을 물리친 듯 고요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춥고 외롭게 떨던 지난날에 자신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온기를 나누는 지금의 자신이 진짜 동호임을 벅찬 가슴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동호는 깨끗한 무명 이불을 펴고 할머니의 잠자리를 정성껏 봐드린 후 등잔불을 조금 낮추고 할머니의 머리맡에 다소곳이 앉아 따뜻하게 데워진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종일 밭을 일구며 땅 냄새를 맡으니 제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를 거두어 주신 할머니 덕분입니다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맑은 눈망울을 쳐다보시며 내가 내 목숨을 살리고 이 소중한 집을 굳건히 지켜내었으니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큰 축복이자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란다며 소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평화로운 산골 마을을 지켜주는 거대한 수호신의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낡은 초가집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겨울 내내 몸에 지니고 다니며 떨어야 했던 그 무서운 문서의 비밀도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내의 위협도 모두 지난밤의 헛된 악몽처럼 산 넘어 멀리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할머니와 소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깊고 끈끈한 가족애로 뭉쳐 만들어낸 진정한 평화만이 방 안의 훈훈한 공기 속에 스며들어 앞으로 펼쳐질 밝은 날들을 조용히 축복해 주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할머니의 곁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으며 며칠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할머니를 업고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오던 그 혹독하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추위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따뜻한 가족이라는 기적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소녀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놀라운 행운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소녀는 그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하며 얼어붙었던 지난날의 기억들을 모두 따뜻한 미소로 지워버렸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이 마을 전체를 부드러운 어둠으로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동훈의 앞마당을 지키는 튼튼한 살인문은 마치 든든한 파수꾼처럼 외부에 어떠한 나쁜 기운도 들어오지 못하게 굳건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멀리서 평화롭게 메아리쳐 들려오는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떤 화려한 도시의 풍경보다도 훨씬 아늑하고 평온하여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주기에 더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안식처였습니다. 낡은 소못에 감춰져 있던 슬프고 무서운 비밀의 무게를 털어낸 할머니는 오랜만에 찡그림 하나 없이 평온한 얼굴로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행복한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12살 고아소년 동호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가장 크고 간절했던 단 하나의 소원. 바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진짜 가족을 갖는 꿈이 드디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빈방에서
혼자 추위에 떨며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었고, 험한 산길에서 담감을 구하다가 넘어져 다쳐도 집에서 걱정하며 기다려주는 따뜻한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소년을 눈물겹도록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마솥에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처럼 두 사람이 나누는 정과 사랑은 앞으로 이 초가집을 영원히 따뜻하게 데워줄 영원한 불씨가 되어 그 어떤 모진 겨울이 다시 찾아와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부드러운 어둠이 방안을 완전히 덮을 무렵 할머니 품에 기대어 새근새근 잠든 동호의 평온한 얼굴 위로 창틈을 뚫고 들어온 은은한 달빛이 포근하게 내려앉으며 밤을 지켰습니다. 눈보라와 욕심이 핥히고 간 상처 입은 자리에 마침내 피어난 눈부시도록 찬란한 봄꽃처럼 이 작고 소박한 초가집에는 두 사람의 깊은 사랑으로 빚어낸 진정한 평화가 영원히 깃들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고요히 타오르는 아궁이의 온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까지 따뜻하게 덮어주기를 바라며 오늘 밤은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하고 다정한 꿈길로 사르르 빠져드시길 바랍니다.